하겠습니다. 해제 신고인데 이 해제 신고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할 수 있다였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387페이지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래 방지, 이렇게 자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전거래가 뭐 부동산에서 자전거래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주식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자전거래, 이게 뭐냐면 주식을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천주를 매도 주문하고 또 천주를 매수 주문하면 실제로는 거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고 팔았으니까. 그런데 또 일반인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2천주 거래된 걸로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부동산도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를 7억에 거래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래 시세가 되고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7억에 거래됐다, 금매로 6억에 팔겠다, 그러면 그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 호가는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잖아요. 호가는 별 의미가 없는데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실거래 7억 됐는데 6억이라고 하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제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시세로 굳어지니까 옛날에 해제 신고 할 수 있다였습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는 하여야 한다. 가장 큰 특징이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암기 프린트는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중개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당사자만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오직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입증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을 뿐이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다. 중개거래인 경우도 개공이 개업공개사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을 뿐이지 할 의무는 없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그래서 처벌은 거래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죠. 뭐 혼인 무효 소송, 혼인 취소 소송 이런 거 하잖아요. 혼인 무효면 처음부터 혼인 없던 걸로 되는데 그게 몇 년 혼인하고 나서 3년 후에 될 수도 있다고요. 속였다고 해서 그 혼인 무효는 잘 안 된다더라고. 거의 취소 무효는 아예 흔적이 결혼 안 한 걸로 되는데 취소돼 버리면 했다가 취소된 거니까 가급적 무효로 되는 게 낫겠죠. 무효로 되면 아예 혼인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남 거래 한 건 중개시키고 거래 성사시키고 3년 동안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없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고 다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다. 할 수만 있을 뿐이지 할 의무는 없다. 제출 대행입니다.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할 수 있고요. 단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입니다. 393페이지에 있는데 정정신청.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오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14번에 있습니다. 주소,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고요.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불가능이다. 정정 오타를 고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이름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랍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정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름도 바꿔버리고 주민등록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할 수 있겠죠. 이름 잘못 적었는데요 하고 최종 매수인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주민등록부로 바꿔버리면 탈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면 굳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적었는데 주민등록번호 하니까 그러면 잘못 쓰면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이렇게 국토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요. 정정, 변경 신고 필증은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옛날에 2017년도에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적시였습니다. 그럼 적시하고 지체 없이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가 더 빠른 개념이겠어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적시입니다. 적시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는 걸 적시라고 합니다. 3근무시간 안에. 저녁에 5시 반에 와가지고 처리해달라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3근무시간이니까 한 3시 안에 6시에 퇴근하면 3시 안에 와야 처리해 주겠죠. 요즘 은행은 몇 시까지 해요? 은행은 4시로 바뀌었어요. 3시 반 아직 안 바뀌었어요. 3시 반, 여기 농협에 가니까 3시 반이라고 문 탁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뒤로 가도 안 열어줘요. 냉정해요.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네. 농협이 좀 안 좋은 점이 이게 달러 입금시키면 무조건 10달러 가까이 떼더라고요. 달러 들어오면. 기업은행 이런 데는 안 떼는데 소액인 경우는 저는 괜히 농협에 했다가 좀 엄청 떼이고 있어요. 10달러면 돈이 10,000원이 넘는데 무조건 떼버려요. 그것도 또 인터넷으로는 확인 안 되고 반드시 은행 가야만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440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1,200 얼마밖에 안 해요 지금.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킹달러가 아니고 기축통화가 달러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 15년 안에 바뀔 걸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달러가 만능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인 위에나 이런 게 중국계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기축통화된 게 오일 달러를 무조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만 받도록 그게 협약이 돼가지고 이게 기축통화됐거든요. 옛날엔 파운드화였잖아요. 영국 파운드화. 지금 미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지체 없이. 그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가 지체 없이고, 적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적시가 더 빠릅니다. 우리 시험에 적시가 무슨 뜻이냐, 지체 없이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인가, 승인, 보고, 허가가 무슨 뜻이냐, 강학상, 학문적 의미 또는 행정법상 의미를 묻진 않아요. 그냥 허가라고 써야 될 자리에 신고 이렇게 하면 X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변경신고도 맨 밑에 보면 할 수 있는데 암기 프린트는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게 394페이지
교재하고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암기 프린트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돼 있고요. 394페이지 맨 밑에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순서가 다르다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암기하는 방식을 제 방식대로 해가지고 순서는 다르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매수인이 A, B, C 3명이 공동 매수인이라도 되죠. 공동 3명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4명으로 추가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추가하려면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래요. 국토부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 100% 논리적이진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돼. 이해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도 역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부동산을 여러 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 한 장에다가 여주에 있는 거, 이천에 있는 거, 광주에 있는 거 다 한 장의 계약서에다가 거래할 수도 있어요. 법인 같은 거 인수합병하면은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고 계약서는 한 장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 부동산이 있으면 그러면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부동산 등의 면적, 가격, 계약 조건, 기한 변경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 안 된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아파트 분양 받으니까 이거 옵션 비용 요거는 중간에 한번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새로 더 옵션 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선택한 거 안 해도 된다.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옵션. 옛날 집하고 지금 집하고 똑같은 84제곱미터 뭐 한 32평이면 옛날 집보다 지금 분양받는 게 더 밖에 들어가면 넓어 보여요? 아니면 더 좁아 보여요?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훨씬 넓어 보이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발코니 확장이 적법화됐고요. 합법화됐고 발코니를 무조건 확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발코니 확장을 불법이었어요. 그게 몰래 했지만 원칙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발코니를 확장 안 하면 안 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확장한다는 전제하에서 훨씬 넓어 보여요. 옛날에 제가 이 광주에 35평 살았는데도 화장실 한 개 있어요. 지금은 5구제곱미터도 화장실 거의 2개죠. 그럼 훨씬 넓다는 이야기야 옛날보다. 네, 4베이도 있고 8베이도 있더라고요. 4베이, 요즘 4베이가 많죠. 4베이가 뭐예요? 이게 4베이가 거실이 여기 있고 이쪽에 방 하나 있고 이쪽에 방 2개. 이 방 보통 이런 식으로 한 개, 2개, 3개, 4개 거실 있고 여기 안방 있고 옆에 작은 방 2개 있고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판상형인 경우 이런 게 거의 가능하겠죠. 타워형은 거의 4베이 불가능해요. 그 판상형이 좀 더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A, B, C형이 있으면 뭐 선택해야 되냐 자꾸 묻던데 모르면 그냥 A형이 판상형이죠. A형이 최고 경쟁률 세더라고요. 어느 아파트든지 간에 A형이 A, B, C, D 막 여러 개 있으면. 원래 옛날에 우리 아파트 다 판상형으로 찍었는데 이게 막 성냥갑처럼 너무 일률적이라고 이제 디자인을 다 변경 정부에서 다 바꾸라고 했거든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전부 다 너무나 성냥갑처럼 돼 있다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 많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60%가 넘어요. 전 주택 전부에서 아파트 비중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많은 나라는 없다고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돼 있는 아파트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워형으로 시내 아주 시내 같은데 뭐 호주 이런 데는 캐나다, 미국 아파트 거의 주상복합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주상복합처럼 돼 있는 것밖에. 그냥 우리나라 일반 아파트처럼 판상형 이런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신고간 정해 제출하고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된다. 등기 신청 전에만 전자문서 가능하다. 전자문서 가능한 게 아니라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으면 이거는 뭐 나중에 등기하고 나서 정정해도 돼요. 정정은 잘못 적은 거니까 오타니까. 근데 변경은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고요. 그럼 등기 신청 후에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으니까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둘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397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2021년 6월 1일 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는 더 강화 오히려 하지. 이거는 폐지하겠다. 임대차 3법 손보겠다. 입법은 손보는데 이거는 손보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고요. 입법은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는데 검토라도 법을 바꿔야 되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 이게 2021년 6월 1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이걸 2년간 신고 안 하더라도 처벌 규정을 유예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러면 언제 오늘 23년 5월달이 31일까지 있죠. 1357은 31일까지 있죠.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2021년 6월 1일 계약한 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냐? 30일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5월 31일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거든요. 여기 30일 이내잖아요. 지금 뭐 300일도 넘었죠. 해야 돼 안 해도 돼? 말로 하세요. 고개 흔들지 말고. 어른이 물으면 말해야 돼요. 그 고개 흔들고 이렇게 안 되고. 이러다가 농담이 또 제가 뭐 어른 아니니까 틀리 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예, 신고해야 됩니다. 유예만 한 거고 지금 2023년 5월 3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후 체결한 걸 이때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2년 안에. 원래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유예를 했다고 처벌을 안 하는 걸로 유예했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1년 유예를 했어요. 그 지금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가 생기고 보니까 이게 보면 30만 원 초과잖아요. 30만 원 초과니까 요즘은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이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월세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관리비 같은 걸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어요. 이걸 월세만 신고하라고 하니까 월세는 30만 원 하고 관리비를 100만 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관리비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라 막 이런 걸 하는데 뭐 아파트 같은 거야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뭐 주인이 알아서 관리비 5만 원, 10만 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월세에도 못 해가지고 그걸 관리비를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그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미리 말했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30만 원인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속였으면 갑자기 뭐 30만 원 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미리 이거 관리비 30만 원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받고 월세를 적게 받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도 안 하고 또 만약에 임대소득세를 낼 때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소득세법 안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다 들어가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똑같아요. 소득세 세율이 똑같다고요. 각건세, 갑정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똑같아. 세율 6%부터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 임대소득세도 안 낸다고. 이거 지금 비용이잖아요. 비용 관리비는. 여러분들도 건물 주면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안을.
근데 세입자 입장이라면 월세가 높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월세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연말 정산할 때. 그 월세는 또 관리비는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이게 정부에서는 옛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왜 이걸 하냐, 왜 하냐 물어보니까 세입자 보호하려고. 왜 6천만 원을 했냐? 이게 6천만 원 이하면 최우선 면제라는 걸 받기 때문에 6천만 원으로 한 거예요. 6천만 원 초과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최우선 면제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2천만 원까지는. 그 세입자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들은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금 처받아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하고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건물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잘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아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하고 주택법상 주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좀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피스텔도 해야 돼. 주택임대차 신고를. 근데 아까 자금 조달 계획은 오피스텔 안 한다 했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게 사람 살면 불법이에요. 세입자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어. 최우수 면제 이런 것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숙박시설을 써야 된다고. 생숙이라는 건. 지금 그래서 장윤정 씨가 지금 뭐 여의도에 50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고 바보 아니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지금 뉴스에는. 예? 그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거주 못한다고. 그 호텔 숙박시설로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걱정하자면 너보다 돈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한 번 가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장윤현 씨는 출연료 그 한번 행사하면 3천만 원 정도. 근데 그런 장윤정 씨나 이런 분들이 빈스한 줄 알았더만은 그 새로 이번에 가수 된 사람들 영탁 이런 사람 더 비싸더라고. 영탁이 한 4천만 원. 최고 비싼 거는 임영웅은 1억 넘는데도 안 한대 행사를. 광고비만 해도 뭐 한 1년에 한 500억 넘게 번다는데 굳이 할 필요도 없죠. 행사 아예 안 한대요. 예, 상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되더라도 상가보다는 주택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상가 같은 건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 상가 이런 건 한번 세입자 나가버리면 1년 2년씩 공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가 같은 거는. 아 그래요? 다 다르다고요. 그게 뭐 상가 같은 거 예를 들면 큰 회사 같은 거 하나 있다가 만약 스타벅스 이런 거 하나 있다가 나가버리고 나면 당장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앵커 테넌트 이렇게 말하는데 은행 같은 거 이런 거 은행도 지금 점포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 점포 없어져 버리면 그게 또 다시 들어오려면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앵커 테넌트들한테는 은행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거는 유명한 업체 이런 거 들어오면은 월세를 더 비싸게 받아야 싸게 받아야 다른 거보다 싸게 받아요. 앵커 테넌트. 앵커가 뭐예요? 그 앵커 라디오 텔레비전 그 뉴스 진행하는 사람도 앵커지만 배 맨 앞에 저 앵커라고 하죠. 배 맨 앞에 그 앵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온다고. 무슨 은행 건물이다, 스타벅스 건물이다 이러면은
예, 스타벅스 들어오면은 그 막 아파트들도 스타벅스 신도시도 스타벅스 유치하려고 커피 맛은 없던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타벅스 들어오면 집값도 올라간대. 그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스세권 이러더라고. 수세권. 역세권이 아니라 스세권이 스타벅스 세권. 그 스타벅스 그게 그려져 있는 여자가 요물이잖아요. 요물. 그 신중에서 그 옛날 그 여신 한 15세 전부 다 그 배 다 그 끌고 들어가가 다 죽여가 남자 다 잡아간 여신이거든요. 그게 홀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엄청나게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해놨잖아. 한번 먹으면 다 중독돼가지고 이제 못 벗어나게 하려고.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신이 원래 꼬리가 2개 달린 여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반신만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미국 스타벅스 제가 1호점에 가니까 꼬리 2개 달린 거 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야하다고 못하게 있어. 미국에서는 1호점에서는 하더라고요. 시애틀에 1호점이 있는데 저는 가봤어요. 시애틀 그 1호점에.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좋을 것 같죠. 우리나라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시설은. 자, 그래서 지역은 수도권 외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입니다. 수도권 외의 군 지역은 군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안 한다고요.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군하고 그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은 신고해야 돼요. 인천시 옹진군, 강하군 뭐 이런 데는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올해 5월 31일까지는 처벌을 안 한다. 근데 이번 시험엔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번 시험 볼 때는 처벌하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안 하면. 자, 신고해야 될 사항, 인적 사항, 주택 현황, 계약 내용. 만약에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되면 갱신 요구했는지 여부. 그 주인이면 반드시 갱신 요구를 했는지 이걸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갱신 아무 말 안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4년 있어도. 근데 요즘 세입자들이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이게 갱신 요구를 하고 있대. 안 해도 되는데 주인이 하라고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대. 왜 하고 있냐면은 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언제든지 세입자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아파트 분양받고 이렇게 해놓고 일부러 딱 그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한 3개월 전에 나가려고 갱신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계약서를 새로 적어버리면 계약 날짜를 적으면 그게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계약 기간 동안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다시 2년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되잖아요. 그럼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죠. 3개월 지나면.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새로 쓰는 게 좋겠죠. 주인이냐 세입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는 2가지 입장을 다 알아야 돼. 주인 입장, 세입자 입장. 그럼 내가 세입자를 중개하는 개업공개사라면 세입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고, 아니면 혼자서 양쪽을 다 중개하면 공정하게 중립적인 이치에서 중개를 해야 되겠죠. 자, 주택 임대차 신고 397에서 399까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아까 상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이때 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으니까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주택으로 못 쓴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신고해 놓으면 이행강제금, 주인한테는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10% 부과한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어요. 10%.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그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니까 한 번 부과할 수도 있어요. 2회 범위 최대 2번 부과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 10년 지나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은 분양가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부과하더라도 보통 2번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거의 한 번 부과하더라고. 선거로 뽑아야 되니까 또 너 당선되고 싶냐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니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원래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개업공개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만드니까 뭐 개업공개사가 뭐 무슨 봉이냐, 심심하면 개업공개사 돈도 못 받게 왜 하라고 하냐, 자꾸 이렇게 불만하니까 그럼 개업공개사 빼겠다.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 의무도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도 없고요. 다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 잉업방 장사를 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넣는데 그 잉업방 모로 왔다가 다른 거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슈퍼 같은데 담배 팔면 훨씬 매출이 높죠. 담배 사러 왔다 또 까자보고 산단 말이에요. 다른 거 보고. 마찬가지 이런 거 서비스를 해주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모두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적시가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전부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만약에 또 잘못 적었으면 정정도 가능하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도 해제 신고도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변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입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서 원본 가져가야 되고요. 임대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했을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어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게 상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하고 임대소득자하고 달라요. 임대소득자는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임대소득자고 그는 세무서에 국세청에 세무서에 그냥 임대사업자 신고만 한 걸 임대소득자라고 하고요. 임대사업자는 그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시군구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번 더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불러요.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세도 안 합니다.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인은 세입자한테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10년이고 100년이고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세입자 밖에도 종전 세입자한테 받던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근데 하는 게 더 나아요. 세제 혜택이 훨씬 더 크니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취득세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지금 너무 혜택이 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매입 임대사업자 없애버렸잖아요.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를.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혜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금 안 내는 수단으로 뭐 악용됐다고 해야 되나? 즉 악용 내지는 또는 최소한 법을 활용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악법은 법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됩니다. 매매는 되는데 단 임대사업자한테 포괄승계 양도 양수해야 되지 그냥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포괄승계 가능해요. 같은 임대사업자한테는 가능하다고요. 그 대신 그러니까 그 인력풀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팔기가 쉽지 않겠죠. 또 팔아도 됩니다. 다 토해내면 세제 혜택 안 받으면 가능하기는 해요. 또 그 임대사업자한테 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정부에서는 자꾸 이거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금지행위라든지 금정체계 뭐 이런 건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고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국가가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지만 중개 거래라도 개공은 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해제 신고할 의무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개공이 중개 거래인 경우는. 그 다음에 변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시군구인데 시군구에서 읍면동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만 가져가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요.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가장 쉬운 게 동사무소 가서 하면 돼요. 그냥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전입신고하면 계약서 보자고 하더라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뭐 건물주 분들은 그런 게 뭐 주택 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임대차 신고하지 않는다, 전입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을 한 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기로 한다. 그런 약정 해봐야 의미 없죠. 민법 103조 위반입니다. 반사회 질서적 행위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거니까 안 하기로 한다 해놓고도 해버리면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딸 이야기는 강의 끝나고 해주세요. 예. 자,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전자문서는 주택임대차 신고든 해제신고든 다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대리권 수여했는지 대리권이 행사하려면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권행위. 민법에서 수권행위라는 거는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대리권을 받는 거예요. 수권. 받을 숫자에 줄 숫자예요. 예, 주는 겁니다. 줄 숫자입니다. 수권행위라는 게.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옆에 이게 하나 더 붙으면 줄 숫자예요. 수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수. 수권행위라는 건 대리권 주는 거예요. 수권 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수권행위라고요. 수권행위가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다만 수권행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표현대리, 표견대리, 서울대 곽윤직 교수는 표견대리라고 해서 볼견자를 표현이라고 읽어요. 볼견자. 표시가 표현대리를 이렇게 쓴다고요. 한자로는 민법은 한자를 알면은 표현대리, 볼견자잖아요. 이걸 표현대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서울대 곽윤직 교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책에 표견대리라고 자기 혼자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시험 낸 거는 그도 자기 이론해야지 그냥 판례를 인용하면 빵점 나와요. 판사들 내가 다 가르치는데 내 말은 안 듣고 판사 말만 적었다고 엄청 짜증내요. 자, 신분증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임대차 신고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 가면 본인 신분증,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방 제출인데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 서명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 명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된다고요. 그 주인이 뭐 임대차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해봐야 소용없죠. 세입자 가서 전입신고하면 끝인데. 계약서 제출입니다.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계약서 적으면 따로 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전부 다 한 것으로 본다. 어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죠.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 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계약했다면 말로 계약했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요. 임대차 신고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전입신고할 때. 근데 말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법상 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도 있고요.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도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합니다. 국민임대 이런 거 있잖아요. 30년 살 수 있는 거. 행복주택 6년 살 수 있죠. 여기 이천에 행복주택 많이 하던데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6년 세입자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복주택이 다 미달되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좁아서. 꼭 좁아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이게 소유욕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뭐 토지 임대부 SH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한다고 하는데 토지 임대를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중국 같은 데가 지금 전부 토지 임대부거든요. 중국은 국가 땅이잖아요. 50년 뭐 80년 이렇게 사실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걸래요. 그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하는데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뭐 지켜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저도 궁금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중의 생각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야 되겠죠. 확정일자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법 만들고 나서. 자, 자진신고, 자, 감면 407페이지 기본서는 있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는 50번에 있습니다. 50번. 50번이 아니고 47번에 있네요. 자진신고 감면. 47번에 암기 프린터 있습니다. 407페이지 기본서 그 맨 밑에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직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직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자,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되는 게 40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 있는데요. 박스에 1, 2, 3, 4, 5, 6, 7 이게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주로 나왔어요. 그 아닌 걸 저는 적어놨어요. 책에는 신고 대상인 걸 적어놨죠. 1번부터 7번까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개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런 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신고라는 게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가 뭐냐면 천주교의 고해 성사에서 유래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안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적었다 하고 자진신고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한 명만 면제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한테는 과태료 부과되겠죠.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제가 먼저 자진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해가지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런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에이 그럴 바에 차라리 다운계약서 적지 말자. 괜히 불안하게 살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자진신고 제도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7개 있습니다. 그 우리 교재 407페이지 박스 안에 7개가 있는데 아닌 게 이런 거는 이 6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7개 안에 이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6개 이게. 요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되고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 4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죠. 1년에 4번.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408페이지 그 박스 안에까지 있는 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분양권 10개도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아무리 팔라고 해도 1년에 4개는 못 팔겠더라고요. 침체기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팔려요, 요즘.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데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은 이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이 여기 내려가는 게 여기 무릎이 있고 또 올라갈 때 이 무릎이 있는데 어느 1번, 2번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이게 지금 바닥 치기 전에 사야 된다. 바닥 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야 된다. 이건 답은 없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2번에 사면 좋은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없이 올라가고 이걸 딱 맞춰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약서 쓰러 가서 그 자리에서 또 2천만 원 더 안 올리면 계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계약하러 가서도 막 자꾸 바뀌어요. 이는 매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인이 또 깎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다 좋은데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그걸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면 다 부자 되죠. 1번에 사든 2번에 사든 살 수만 있으면 다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완전 바닥에 사는 게 좋죠. 근데 바닥인지 아닌지 1번에 사기 힘들다고요? 팔기가 힘들지 사기는 쉽죠. 매수이니까 파는 게 힘들죠. 내려갈 때는 팔기가 힘들어요. 자, 외국인 특례인데요. 외국인 특례.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입니다. 예외. 외국인에게 혜택 주려고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더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자, 외국인의 용어정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앞에 용어정의에 있었어요. 아까 용어정의는 이게는 용어정의는 374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그 용어정의 있잖아요. 그거예요. 찾았어요? 374, 375.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돼. 제가 폐지 말하면 자꾸 안 하면 그냥 제가 칠판 보면 칠판 보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따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따로 해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농담할 때는 같이 거기에다 귀 기울이고 농담할 때 밑줄 치고 있고 밑줄 치라는데 또 딴 데 보고 있고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그 다음에 다 2분의 1입니다. 구성원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외국 정부나 그 다음에 국제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요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7번이 시행령에 있는 건데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외국인인지. 그러면 외국 시민권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제1교포는 일본은 영주권밖에 없고 시민권이 없어요. 일본 제1교포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제1교포는 영주권만 있기 때문에 그 영주권만 있어도 일본에서 투표권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시민권이죠. 캐나다 국왕은 영국 여왕이더라고요. 그럼 영국 여왕한테 충성맹세 이런 거 해야 돼요. 시민권 취득하려면. 캐나다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가 영국 여왕 바뀌고 나니까 이제 지금 약간 균열이 일어나나 봐요. 뭐 건국 창립일인데 건국 창립이 아니라 침략 당한 날이다. 호주 원주민이나 뉴질랜드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호주는 흉악범, 뉴질랜드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와서 만든 나라거든요. 영국에 원래대로 하면 시드니 그 바닷가에 가면 지금도 그 교도소 있어요. 옛날 그 죄수들 감옥에 그 막 고래 상어 이런 게 막 다니고 그런다더라고요. 못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다 가다 놔놓으니까. 자,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인데 418페이지 다시 418페이지
18페이지. (418) 19 20 21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칠판에 있는 게 22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표 비슷한 표죠. 자, 외국인은 이게 뭐냐면 매매 X, 이 말은 뭐냐면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X라는 말이. 특별히 예외가, 매매는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예외 없고, 단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면 교환 계약, 증여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안 한다고 했죠.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따로 안 하는데 외국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경매인 경우는,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 해야 됩니다. 취득을 대금 다 낸 때에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6월 이내가 아니라 대금 다 낸 날로부터 6월 이내,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이 신고는 사후 신고인데 허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20페이지) 외국인 특례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있는데요. 42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21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우리 암기 프린트는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기본서에 보면 거기 메뉴에 군문자야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처리기한 15일, 15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49번에 3번에 있습니다. 49번에 3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무허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암기 프린트 55번에 20번에 있습니다. 55번에 20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